고졸 가정부였던 그녀에게 회장님이 월 1,000만 원을 제안한 이유. 알고 보니 눈물 나는 사연. 깊은 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던 새벽 1시 밖에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그분이 끙끙대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얼른 정신 차리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병실에서 깨어난 그는 저와 자녀들을 모두 모으고 말하기를,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올해 55. 고등학교 졸업이 제 최종 학력이죠.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 후로는 줄곧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큰 것도 없죠.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전제품들,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몇 개 안 되는 유품들 뿐입니다. 박스를 하나씩 들춰보며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엄마의 옛날 물건들이 담긴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편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봉투 겉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울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 처음 보는 주소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편지를 열어보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건데 함부로 열어봐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엄마는 평소에도 정리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버리셨죠. 그런데 이 편지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그 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 주소가 떠올랐어요.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 결국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 순간 저에게는 그 주소를 찾아가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는 겁니다. 가방에 편지를 넣고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성북동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 괜한 일에 발을 들여놓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댁에 찾아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32번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가 지쳐서 근처 파출센터 앞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는데 센터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여기 근처에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조건이 좀 특이하다던데.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혹시나 해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실례합니다. 혹시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성북동 32번지 강 회장 댁이야. 그런데 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그 주소였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다 우연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단순히 엄마의 편지 속 주소를 확인하러 간 건데 하필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구하고 있다니. 마치 누군가 저를 그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원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회장님 댁이라고 하니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의 남성이 받더라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짧고 간단한 통화였어요. 면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했죠. 다음 날 정확히 2시에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 같았죠.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말이 적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윤지연 씨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아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건 거의 묻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밤에 잠이 깊은 편인가요? 보통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혹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네가 밤마다 내 상태만 좀 확인해주면 좋겠소. 대신 월급은 1,000만 원 드리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평소 받던 월급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죠. 죄송한데 얼마라고 하셨나요? 1,000만 원입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집에 머물면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제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강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정중하셨고 저 역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죠. 밤 10시가 되면 입주하고 2시간마다 회장님 방을 살짝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숨소리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드렸을 때였습니다. 회장님이 국그릇을 들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이 냄새, 나 찍네.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된장국이야 어디서나 비슷하게 끓이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컵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거든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컵을 주워 담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는데 회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손짓, 어디서 봤던가. 이번에도 혼잣말이었지만 제게는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냥 가사도우미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설마 나를 누군가랑 착각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회장님께 제가 닮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돌아가신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회장님께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서재 정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인 책들을 닦고 서류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 한 면이 온통 책장이었고 오래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쳐갔어요. 어릴 적 누군가가 제게 무언가를 건네주던 장면이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함께 달콤한 사탕을 주시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웠죠. 아니, 정말로 있었던 일일까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며 계속 그 기억을 붙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죠.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어요. 우연히 찾아온 이 집, 엄마의 편지,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10시에 입주해서 회장님이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제 일과였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보니 분명 소리가 있었어요. 낮고 작은 신음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방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혹시? 불안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회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가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장님이 누워 계실 텐데 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가슴 부근을 움켜쥐고 계셨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당황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떠올랐거든요. 먼저 회장님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게 쉬고 계셨죠. 심정지는 아닌 것 같았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119요? 응급 상황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주소를 말하고 상황을 설명하느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회장님 상태를 계속 확인했죠.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있습니다. 가슴을 잡고 쓰러져 계세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회장님 곁에서 기다렸어요.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하고 계속 말을 걸어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회장님의 맥박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있었죠. 안 돼. 그 순간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회장님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계속 눌렀어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여기요. 급하게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대신해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죠.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최악의 상황만 생각났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하셨네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칭찬이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회장님의 가슴을 누르던 그 감촉이 남아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생명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이틀 뒤였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저를 보호자로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가족이 있으실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있어야 했죠. 병원 직원들도 저를 회장님의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물어보는 일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저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나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지, 남자분이 회장님께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의 자녀분들이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분이 저를 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가사도우미 윤지연입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분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왜 여기 있어요? 보호자가 누구라고 했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제 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가정부가 보호자예요? 남자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커서 복도에까지 들릴 정도였죠.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여자분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였죠. 조용히 해주세요. 환자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월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남자분이 소리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두 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했어요. 마치 제가 회장님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처럼 보시는 것 같았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었거든요. 당장 나가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돌볼 테니까. 여자분이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죠.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치매는 아니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내려가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름만 다를 뿐 사람은 다 같은 건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왜 가사도우미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회장님이 괜찮아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찾으신다고 하네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자녀분들이 저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을 테니까요. 병실로 들어가니 회장님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고마웠소. 첫마디가 고맙다는 인사였어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목소리였죠.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자네 덕분에 살았소. 의사가 그러던데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회장님의 눈빛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죠. 지연 씨, 우리 아이들이 자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고 들었소. 역시 아셨구나 싶었어요. 별것 아니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탓이지. 설명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자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게 아니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왔거든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꼭 지켜보라던 아이가 있었소.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계셨어요.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 아이의 주소를 적어뒀는데 편지에 적힌 주소 말이요. 자네가 들고 왔던 그 주소가 바로 아내가 남긴 마지막 주소였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저를, 그렇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간 줄 알았던 그 집이 사실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다니.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일이라. 당연하지. 자네가 6살 때였으니까. 6살. 그때 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 이사를 많이 다녔던 시기였거든요. 우리 아내가 자네 어머니와 친구였소.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였지.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봤던 그 사진 속 여인이 회장님의 아내셨던 거군요. 자네가 엄마 편지를 들고 온 걸 보고 확신했소. 아,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그 아이만큼은 꼭 지켜보라는 거였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도 몰랐던 기억 저편의 연결고리가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돈이 문제가 아니오. 자네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의 편지, 그 주소, 그리고 회장님과의 만남까지.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자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 회장님의 배려였던 거군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 왜 자네가 이 집에 있어야 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의문이 없었죠.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이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회장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연 씨, 잠깐 정원으로 나와 보겠소. 정원으로 나가니 나무 그늘 아래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곳에 앉으시더니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잔디밭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정원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 갑자기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죠. 그동안 고생 많았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했을 거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지연 씨,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소.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정식 계약은 그만둡시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회장님이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계약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지 않소? 돈 주고 받는 관계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건가요? 자네가 괜찮다면 그냥 내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줄 수 있겠소? 예상과 다른 말이었어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자는 말씀이었죠. 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정해지지 않은 관계. 그냥 가족처럼.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됐나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걱정 말아요. 자네가 필요한 건 다 챙겨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는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소. 회장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어떻소? 부담스럽다면 예전처럼 해도 되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월 1,000만 원이라는 거액에 이끌려서 시작한 일이었죠. 생활이 어려웠고 당장 내일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돈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진 건 말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회장님이 무사히 잠에서 깨어나셨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됐고 저녁에 약을 챙겨 드시는 걸 확인하면 하루가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죠.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회장님을 지켜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고맙소, 지연 씨.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겼거든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정원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없는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동네를 산책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죠. 가족인가요? 아니면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가사도우미도 아니고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관계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싶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장님 방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죠. 회장님은 아침에 죽을 좋아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엔 레시피를 몰라서 어설펐는데 이제는 회장님 입맛에 딱 맞게 끓일 수 있어요. 오늘 죽이 특히 맛있네.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실 때가 가장 뿌듯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낮에는 함께 정원을 가꿔요. 회장님이 꽃을 좋아하셔서 화단에 여러 종류를 심었죠. 장미, 국화, 백일홍.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지연 씨 손이 참 좋네. 꽃들이 예전보다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아. 사실 저는 꽃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런 일들을 할 뿐이죠. 저녁이 되면 함께 뉴스를 봐요. 회장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좋아하세요. 가끔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니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요. 밤 10시가 되면 회장님은 주무시러 들어가세요.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방문을 살짝 열어서 확인해요. 숨소리, 맥박, 얼굴 색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밤처럼 응급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회장님이 잠꼬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내 이름을 부르시거나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시죠. 그럴 때면 살짝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와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 계약도 없이 정해진 월급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을 테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의무감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제 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세요.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고 해도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보시죠. 너무 늦지 말고 와요. 걱정하시는 목소리예요. 마치 가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름이 붙지 않은 관계. 하지만 확실한 건 서로가 서로의 숨을 지켜주는 사이라는 거예요. 회장님은 제가 홀로 살아가는 걸 지켜봐 주시고 저는 회장님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이름은 필요하지 않죠. 그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